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4월 9일 1, 2교시 음악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자, 어느덧 4월 9일 온라인 개학해서 벌써 3주 지나고 4주째 벌써 3주째 들어가고 있죠. 수업은 4월달 날짜로는 4월 마지막 주, 넷째 주이고 이제 과제 제출도 어느 정도 정해진 시간 안에 잘 제출하고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 조금만 더 힘내서 미루지 않게 제 시간에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집에서 계속 이렇게 또 수업을 한 것도 조금씩 이제 적응이 돼 가죠. 지금 우리나라 또 이렇게 돌아가는 상황 보니까 정부에서도 이제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긴 한데 이 상태로만 잘 유지된다면 아마도 곧 머지않아 학교 등교해서 여러분들 또 수업 같이 할 날이 머지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개인 위생은 다 계속 잘 지켜서 서로 하루빨리 코로나가 빨리 물러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겠죠. 자, 오늘도 1, 2교시 아침 음악 수업 힘내서 한번 우리들 열심히 한번 해봅시다. 네. 자, 먼저 교과서 40페이지 피세요. 교과서 40쪽 40쪽부터 오늘 41쪽. 자, 오늘은 극음악 이야기 마지막입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우리가 서양의 극음악 두 가지 장르를 살펴봤었죠. 오페라와 뮤지컬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오페라는 바로크 시대에 만들어졌다 했죠. 그래서 음악뿐만 아니라 음악이 중심돼서 미술, 문학, 또 연극, 또는 무용 이런 것들이 다 총체적으로 합쳐져서 만들어진 장르 예술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종합예술작품이라는 말을 하였죠. 그리고 오페라로부터 영향을 받아서 만들어진 또 그 비슷한 장르가 있죠. 뮤지컬. 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한번 살펴봤었죠. 오늘은 여러분들이 그 지난 시간까지 배웠던 것을 정리하는 의미로 오페라와 뮤지컬 다시 한번 어떤 음악인지 설명 영상을 선생님이 준비했습니다. 먼저 그 설명 영상을 보고 다시 한번 오페라와 뮤지컬에 대해서 정리를 하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우리가 클래식 공연장을 갔을 때 뿐만 아니라 다른 공연장도 비슷한데요. 공연장을 갔을 때 예절, 지켜야 할 예절, 또는 박수를 언제 쳐야 되는지, 기타 등등 예절, 또 영상 그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페라 뮤지컬 차이점, 공통점, 기타 등등 영상을 좀 보겠습니다. 설명 영상. 미리 준비해놓은 줄 알았는데 선생님 깜빡했습니다. 미안합니다. YTN 문화 기획 알고 보면 쉬워요 시리즈 이번 주부터는 오페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페라는 어렵고 또 때로는 지루한 장르로 여겨지는데요. 먼저 오페라에 대한 기초 상식을 알아보겠습니다. 김수진 기자입니다. 오페라는 한마디로 음악이 중심이 되면서 문학과 미술, 무용 등이 함께 어우러지는 종합 예술입니다. 그럼 뮤지컬과 오페라는 어떻게 다를까요? 뮤지컬 배우들은 무대 위에서 마이크를 쓰지만 오페라 가수들은 보통 무대에서 육성만으로 소리를 전달하는데 창법이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오솔레메를 부른다면 보통 사람들이 Que bella cosa la giornata è sole 이렇게 노래를 해요. 근데 이제 성악가들은 보통 호흡을 생각하고 모음을 길게 생각하고 그리고 소리를 어떻게 하면 멀리 보낼까 생각하기 때문에 Que bella cosa la giornata è sole l'aria serena
이제 보통 일반 분들이 생각하실 때 성악하는 사람들은 목을 많이 눌러서 이렇게 한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건 아니에요. 똑같이 편안한 상태에서 잘 호흡을 깊게 쓰고 넓게 몸을 펴주기 위해서 그 하는 작업들을 보통 남성은 목소리 높이에 따라서 테너, 바리톤, 베이스로 나누고 여성은 소프라노, 메조 소프라노, 알토로 나눕니다. 여기서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지고지순한 청년, 놀기 좋아하는 왕, 공주에게 구애하는 왕자, 로미오. 이 오페라 속 인물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이들이 모두 테너라는 겁니다. 그러면 결혼을 반대하는 아버지나 오빠, 면적, 정적은 보통 바리톤입니다. 반면 왕, 수도사, 신부, 노인처럼 조언자나 현자는 베이스가 맞습니다. 오페라 줄거리 속 성격만 봐도 성부를 짐작할 수 있을 정도로 목소리에 따라 역할도 바뀐다는 얘기입니다. 여성은 소프라노가 주로 주인공, 메조 소프라노가 연적인 경우가 많고 알토는 거의 역할이 사라져 메조 소프라노로 대체되는 추세입니다. 물론 바리톤이나 베이스가 주인공인 오페라도 있고 프랑스 오페라 카르멘의 주인공은 메조 소프라노여서 예외도 있습니다. 영화 파리넬리로 유명해진 카스트라토는 거세를 통해 높은 목소리를 냈던 남성 성악가를 말하는데 18세기 말 이후 차츰 사라졌습니다. 이후에는 여성들이 남자 옷을 입고 이 역할을 맡았는데 이를 바지 역할이라 부릅니다. 오케스트라의 반주가 따르는 독창곡을 아리아라고 부르고 줄거리를 전달하기 위해 노래하듯 대사를 읊는 것을 레치타티보라고 합니다. 주인공의 감정을 응축시켜 노래하는 아리아는 오페라의 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YTN 김수씨입니다. 자, 이어서 오페라의 제작 과정을 한번 보겠습니다. YTN 문화기획 알고 보면 쉬워요 오페라 편 두 번째 시간입니다. 한 편의 오페라가 무대에 오르기까지 어떤 과정을 거칠까요? 김수진 기자가 소개합니다. 한 오페라단의 연습실. 성악가들이 피아노가 오케스트라를 대신하는 연습에서 각자 연습해온 배역들을 연출가와 함께 맞춰보고 있습니다. 성악가들은 이때 노래뿐 아니라 연기 연습을 함께 합니다. 보통 대극장에서도 잘 보일 수 있게 몸짓을 크게, 천천히 하기 때문에 드라마나 연극과 비교하면 속도가 느린 것처럼 보입니다. 성악가들은 단순히 상황이나 감정을 표현할 뿐만 아니라 음악의 결을 따라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선율을 듣고 있다 보면 무슨 뜻인지는 몰라도 슬픈 감정으로도 빠져들고 기쁜 감정으로도 빠져들거든요. 그런 감정을 이제 혼자 느끼다가 마치 퍼즐을 맞추듯이 이렇게 정답을 보는 것처럼 그 텍스트를 보게 되면 자기가 그 어떤 성취감도 있고 그 감동도 훨씬 배가 되거든요. 전설적인 소프라노 마리아 칼라스는 단순히 가창력 때문에 유명해진 것이 아닙니다. 목소리도 꾀꼬리 같은 미성과는 거리가 있지만 음악을 통해 뿜어내는 카리스마와 표현력이 일품이어서 극장을 눈물바다로 만들곤 했습니다. 이 연습이 끝나면 오케스트라와 합창단까지 함께 가세해 총 연습에 들어갑니다. 오케스트라 지휘자는 오케스트라 단원들뿐 아니라 성악가들까지 지휘하고 이때 진행하는 총 연습에서는 실제 공연과 마찬가지의 긴장감을 가지고 진행하게 됩니다. Tutti questi settori devono lavorare insieme e sono i giorni più faticosi perché dobbiamo mettere insieme tante diverse energie che devono andare verso un'unica direzione, che è la direzione dell'opera, per la prima. 극장의 관객들은 오케스트라 피트의 위치가 1층보다 낮아서 보통은 키가 큰 하프의 끝부분이나 지휘자의 지휘봉만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바그너가 설계한 독일 바이로이트 축제극장의 오케스트라 피트는 아예 2층에서도 오케스트라가 보이지 않도록 뚜껑을 덮어서 관객들의 시야를 방해하지 않고 독특한 음향 효과를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이 같은 음악적, 시각적 요소를 포함해 오페라의 모든 제작 과정을 총괄하는 사람이 예술 총감독입니다. 무대 배치라든가 이런 게 모든 게 이제 합리적으로 이루어졌는가, 오케스트라의 어떤 밸런스나 성악가의 그
그 밸런스가 좀 합리적으로 돼서 관객들한테 좀 좋은 음악을 들려줄 수 있는가 이런 거를 총체적으로 점검을 하고. 이렇게 여러 사람들의 노력과 작업을 거쳐 오페라는 관객을 맞을 준비를 하게 됩니다. YTN 김수진입니다. 자, 이어서 그렇다면 이런 오페라는 무슨 재미로 보는지. YTN 문화기획 알고 보면 쉬워요. 오페라 편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페라 애호가들은 어떤 이유에서 오페라를 사랑하는 걸까요? 또 현대에도 오페라를 작곡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김수진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호수 위에 등장한 산산이 부서진 거대한 자유의 여신상. 고대 이집트의 이야기였던 아이다는 현대 미국의 이야기로 다시 태어납니다. 토스카에서 주인공이 그리던 성화 속 성모의 눈동자는 무대 위에서 등장인물들의 비극을 지켜봅니다. 때로는 모습을 비추는 스크린이 되기도 하고 무대 장치의 일부로 작동하면서 웅장한 느낌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오페라는 서양 문화권에서 잘 알려진 이야기를 줄거리로 하면서도 시대를 바꾸거나 새로운 해석을 하는 등 다양한 연출을 통해 보는 즐거움을 주기도 합니다. 물론 오페라의 극적인 구조는 음악의 절대적인 영향을 받으므로 오페라 연출가는 이 모든 걸 고려해 원전을 해석하고 변주합니다. 음악에서 보여지는 어떤 상황들을 어떻게 이해해서 그게 무대에 어떻게 표현되느냐. 즉 오페라는 음악이라는 또 다른 언어가 존재를 하고 있다는 거죠. 일반 연극과는 굉장히 다른 점입니다. 영화처럼 반전을 기대하면서 보는 게 아니라 다 아는 이야기를 어떻게 다르게 표현하는가를 본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오페라 DVD를 통해 영화 뺨치는 파격적인 연출과 감각적인 무대를 감상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졌습니다. DVD가 유행하면서 노래 실력뿐 아니라 외모도 훌륭한 안나 네트랩코나 롤란도 비아손 같은 오페라계의 슈퍼스타가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볼거리도 미리 줄거리를 숙지하지 않으면 극장에서 자막을 보느라 제대로 즐길 수 없고 지루해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한국인의 정서에 맞는 소재와 우리말 가사로 만든 창작 오페라도 제작됐습니다. 하지만 성악 창법 자체가 이탈리아어에 맞게 고안된 측면이 있어서 성악가 입장에서는 우리말 노래를 할 때 장단점이 있다고 합니다. 한국말은 이렇게 약간 후두 쪽에서도 울려서 그런 발음이 골고루 섞어 있기 때문에 그 후두 쪽에 있는 발음을 앞으로 또 끄집어내야 되는 그런 작업이 있긴 해요. 그렇지만 그거 나름대로 어떤 깊은 소리나 이렇게 어떤 감정 전달에 또 유리한 점이 있기 때문에 자주 공연되는 인기 있는 오페라는 주로 18, 19세기 작품이지만 현대의 음악가들도 새로운 오페라를 끊임없이 만들고 있습니다. 현대음악가 진은숙 씨의 오페라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는 독일에서 처음 선보여 호평을 받기도 했습니다. 오페라는 누구나 쉽게 즐길 수 있는 예술 장르는 아닐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장르적 특성을 이해하고 본다면 오페라를 통해서 얻는 감동은 2배, 3배로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YTN 김수진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페라에 대한 설명 영상을 봤습니다. 이어서 클래식 공연장의 예절을 보겠습니다. YTN 문화기획 알고 보면 쉬워요. 클래식 음악회의 예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브라보와 앙코르에는 어떤 숨은 이야기들이 있을까요? 김수진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오페라 사랑의 묘약 공연에서 테너가 남몰래 흘리는 눈물을 부릅니다. 노래가 끝나고 브라보와 앙코르 요청이 끊이질 않자 테너의 얼굴에 미소가 스칩니다. 오케스트라 지휘자와 테너 사이에 눈빛이 오가더니 같은 아리아를 또 부릅니다. 이렇게 오페라에서는 관객들의 반응이 좋으면 같은 노래를 반복해서 부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독주회나 오케스트라 공연에서도 미리 준비한 별도의 작품을 앙코르곡으로 연주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길이가 긴 교향곡을 연주한 뒤에는
앙코르를 받지 않는 게 관례입니다. 관객이 환호할 때 쓰는 말인 이탈리아어 브라보는 사실 대상에 따라 다르겠습니다. 무대 위 남자 예술가에게는 브라보, 여성 예술가에게는 브라바, 남녀가 섞여 있거나 여러 명일 때는 브라비라고 하지만 어렵다면 브라보만 외쳐도 무방합니다. 공연이 끝나고 막이 내린 이후 다시 출연진들이 나오는 것을 커튼콜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커튼이 없는 콘서트홀에서 공연하는 경우는 어떻게 할까요? 박수가 계속되면 지휘자나 연주자가 무대를 나갔다가 들어왔다가를 반복하는 걸 볼 수 있는데 이걸로 커튼콜을 대신한다고 보면 됩니다. 좋은 공연을 방해받지 않고 즐기려면 관객들이 공연 예절을 지키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휴대전화 벨소리와 진동소리는 공연에 심각한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진동으로도 켜두지 말고 반드시 전원을 꺼야 합니다. 얼마 전 내한한 라이프치히 게반트하우스 오케스트라 공연에서는 한 관람객의 전화벨이 시끄럽게 울려서 지휘자가 공식적으로 불쾌감을 표현한 사례까지 있었습니다. 사진을 찍거나 동영상을 촬영하는 일도 없어야 합니다. 무대 위 긴장이 무너지는 건 한순간입니다. 음료수는 마시는 소리가 방해될 수 있고 흘릴 염려도 있어 공연장 안에 가지고 들어오면 안 됩니다. 공연장에 올 때는 향수는 과하게 뿌리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향수에 민감한 사람들이 있어서 자칫하면 공연 내내 주변 사람들이 재채기를 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이런 예절이 잘 지켜질 때 예술가도 관객들도 편안한 마음으로 공연을 즐길 수 있습니다. YTN 김수신입니다. 자, 공연장 예절 두 번째 영상 보겠습니다. 박수는 언제 치나요? YTN 문화기획 알고 보면 쉬워요. 오늘은 클래식 음악회에서의 예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클래식 음악 공연장에 가면 언제 박수를 쳐야 할지 몰라서 당황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박수는 언제 쳐야 할까요? 김수진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오케스트라 연주회를 잠깐 볼까요? 교향곡의 한 악장이 끝났습니다. 악장이 끝나도 다음 악장이 시작될 때까지 관객들이 박수를 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음악가들은 악장 사이의 휴식을 포함해서 곡 전체를 하나의 작품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악장 사이가 아니라 전곡이 끝난 뒤 박수를 치는 것입니다. It can be disturbing to people who are listening because a symphony is like building a bridge. And you start the first movement, and then if there's applause, it's like going to see a bridge being built, and they put up the first part of it. And people want to cut ribbons and have a party. Finish the bridge. 혹시 실수로 악장 사이에 박수를 쳤다고 해도 지나치게 주눅들 필요는 없습니다. 보통 지휘자나 오케스트라는 악장 사이 박수에 대해서 너그럽게 생각하는 편이지만 정말 싫어하는 경우에는 공연 시작 전에 공지하기도 합니다. But on the other hand, if there are people that are clapping between movements, it also means that they're new. They're new audiences. And if they're new audiences, that's very good. 독창회나 독주회가 오히려 박수치기가 더 까다로운 편입니다. 이런 연주회의 경우 연관성이 있는 여러 곡으로 구성되는데 소나타 한 악장이나 소품 하나가 끝날 때마다 박수를 치면 수십 번 박수를 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연주자들이 일부러 관객들이 박수를 치지 않게 힌트를 주기도 합니다. 총 8곡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세 번째 곡이 마지막에 이렇게 되게 크게 끝나요. 이 상태에서 박수가 나오지 않게 하려고 이미 건반에 손을 짚을 때도 있고 연주회장에 비치된 프로그램북을 꼼꼼하게 읽어보면 박수를 언제 쳐야 할지에 대한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연관성이 있는 여러 곡의 연주가 다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박수를 치는 것이 원칙입니다.
오페라나 발레의 경우는 막이 끝날 때와 주요 장면이 끝났을 때마다 박수를 자유롭게 칠 수 있습니다. 다만 발레 무용수가 회전하는 동작인 푸에테를 하는 도중에는 회전에 맞춰서 박수를 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면 안 됩니다. 무용수가 오케스트라의 연주를 들으며 집중해야 하는데 헷갈릴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런 방법으로도 언제 박수를 쳐야 할지 알 수 없다면 더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무대 위에 예술가들이 인사를 할 때 박수를 치는 것입니다. 남보다 박수를 먼저 쳐야 한다는 강박관념에서만 벗어난다면 보다 여유로운 마음으로 걱정할 필요 없이 공연을 즐길 수 있습니다. YTN 김수진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 오페라 설명 영상과 클래식 공연장에서 예절 영상, 설명 영상을 봤습니다. 자, 이제 판소리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판소리란 무엇이냐? 한마디로 말해서 이런 겁니다. 한 명의 북치시는 분, 그 다음에 한 명의 노래 부르시는 명창에 의해서 연주되는 우리나라 전통 성악음악.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이런 거죠. 일고수 이명창. 자, 판소리란 일고수 이명창에 의해 연주되는 우리나라 전통 성악곡이다 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지금 1과 2가 의미하는 거는 한 명의 북치시는 분, 그 다음에 두 명의 노래가 아니라, 노래 부르시는 분이 아니라 순서를 얘기하는 겁니다. 순서. 고수가 먼저 나오고 명창을 그 다음에 이어서 이야기하는 순서를 말합니다. 자, 이건 무슨 말이냐? 우리가 보통 판소리 하면은 이런 장면이 떠오르죠. 지금은 판소리의 춘향을 한 대목. 그때여 춘향이와 이도령이 사랑가를 부른한디 사랑. 자, 화면 텔레비전을 보면은 노래 명창이 노래를 부르고 판소리 소리를 하고 있죠. 소리. 그 다음에 북치시는 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잠깐 설명을 하겠습니다. 일고수 이명창이란 말은 우리가 보통 이제 그 어떤 공연을 보면은 어떤 특히 가수, 싱어가 포함된 어떤 공연일 경우에는 더 그렇죠. 밴드 할 때도 밴드 기타리스트 또는 베이시스트 또는 건반 피아니스트, 드럼 치시는 분 다 이렇게 연주가 훌륭하신 분도 다 있으시죠. 근데 거의 이렇게 노래 부르시는 가수, 싱어에 많이 이렇게 초점을 두고 어떤 공연을 보게 되죠. 판소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아마 판소리 하면 명창을 중심으로 해서 소리를 많이, 물론 명창 노래를 부르시니까 거기에 더 집중이 되는 건 사실이죠. 근데 여기서 일고수 이명창이라는 말은 판소리를 만드는 데 있어서 고수가 먼저 나온다는 것이죠. 언급이 된다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은 고수, 북치시는 분이 그 판을 전체적으로 이끌어 나가기 때문에 지휘자 같은 역할이 되는 거죠. 북을 치면서 또 반주도 하고 얼씨구 지휘자 잘한다 이렇게 추임새도 넣어가면서 명창 소리꾼의 흥을 돋우는 역할. 그래서 오랫동안 노래를 부르는데 이렇게 있어서 힘이 좀 덜 들 수 있도록
이렇게 뭔가 분위기를 이끌어 나가는 역할을 하는 분이 고수기 때문에 먼저 고수를 좀 더 이렇게 좀 비중을 두는 의미에서 1고수라는 말을 쓴 겁니다. 그에 이어서 이제 노래 부르시는 분도 금방 얘기했다시피 중요하기 때문에 다음으로 이명창, 1고수 이명창. 그래서 숫자 2가 의미하는 것은 2명이 아니라 순서를 말한다는 거 기억해 주세요. 1고수 이명창에 의해서 우리나라 전통 성악곡이죠. 다른 말은 또 극음악이죠. 극음악. 극음악. 연극적인 요소가 가미된 극음악입니다. 자, 그러면은 먼저 판소리 구성 요소를 한번 쭉 살펴본 후에 우리 교과서에 있는 돈과 쌀을 털어내는 대목, 판소리 흥부가 중에서 한 대목을 한번 실제로 들어보면서 판소리 구성 요소가 어떻게 표현이 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판소리의 구성 요소 한번 쭉 한번 살펴보죠. 자, 판소리 구성 요소는 뭐가 있죠? 41쪽 1번에 있습니다. 먼저 소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안일이, 그 다음에 발림. 자, 이 세 가지를 보고 그 다음 밑에 우리 교과서에 없지만 추임새 하나 더 추가해주세요. 추임새. 자, 이렇게 판소리 구성 요소 네 가지를 한번 살펴보는데, 소리는 무엇이냐? 명창이 노래하는 것이죠. 노래. 북장단에 맞춰서 노래하는 것을 소리라고 하죠. 이리 오너라 업고 놀자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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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사랑이야. 뭐 이런 식으로 노래하는 거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오페라 한번 살펴봤는데, 오페라에서 소리와 비슷한 개념 뭐가 있었죠? 주인공이 혼자 부르는 아리아. 그렇죠, 아리아. 그 다음에 판소리에서 안일이가 있어요. 안일이는 명창이 노래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황을 설명해요. 말로써. 어떻게? 이런 식으로. 그때에 춘향이가, 아까 명창이 그런 말을 했었죠? 또는 여기다 좀 이따 살펴보겠지만은, 복이 없는 사람은 발견해도 뼈가 있다더니 박석이 어느 도적놈이 다 가져가려고 난데없이 조상기를 갖다 놓았네? 뭐 이런 식으로 말로써 상황을 설명하죠. 요 비슷한 개념에서 오페라에서 요소가 구성 요소가 있었죠. 오페라 구성 요소 안일이랑 비슷한 거. 그렇지. 레치타티보. 그 다음에 판소리 보면은 명창이 북 반주에 맞춰서 노래도 하죠. 그리고 또 상황 설명돼요. 그때에 춘향이가 박을 흥보가 막을 타는디. 근데 그런 어떤 상황 설명을 그냥 딱 경직된 자세로 해서 그렇게 하지 않죠. 부채 같은 것도 잘 펼쳐다가 몸짓을 하죠. 약간의 어떤 몸 동작을 통해서 상황을 설명하죠. 연기. 약간 춤도 추고. 발림이 바로 그 몸동작입니다. 몸동작과 연기를 발림이라 하는데, 오페라에서는 뭐가, 어떤 게 그런 요소랑 비슷한 거죠? 개념이? 연기. 오페라도 마찬가지죠. 노래하고 말로 상황을 설명하고, 기에라, 우나돈나, 우나 푸르티바, 노래하고 그런 것이 그만한 것이 아니라, 또 서로 간에 뭔가 액팅, 연기를 통해서 감정을 주고받고 하죠. 이렇게 보면은 우리나라의 판소리와 서양 오페라가 극음악으로서 서로 또 구성 요소가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추임새가 있죠. 추임새를 그만 뭐라 그랬어요? 명창의 소리를 듣고 노래 소리를 듣고 북치신 분, 고수나 관객이 반응을 보이죠. 그 반응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 되게 그 분위기가 좀 어색하고 재미도 없고 지루하고 흥도 없겠죠. 그러면은 결국에 누가 제일 힘들까? 물론 듣는 사람들은 힘들겠지만 노래 부르시는 분, 전체적인 음악을 이제 만드시는 노래 부르시는 분이 북반주에 맞춰서 계속 노래를 이제 부르셔야 되는데, 짧게는 한두 시간, 길게는 서너 시간 길게 부르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장시간 동안 노래를 부르시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어, 듣는 사람이. 그러면 힘들까 안 들까?
힘이 더 들겠죠. 그래서 그 판에 흥을 돋구기 위해서 관객이 반응 또는 고수가 반응을 보입니다. 어떻게? 얼씨구 지화자 잘한다 그렇지 하면서 이렇게 서로 호흡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그래서 실제로 노래는 명창이 부르시지만은 북반주에 맞춰서 관객이랑 서로 호흡하면서 그 무대를 만들어가는 거죠. 판소리라는 것이. 금방 우리가 그 클래식 공연 예전에서 봤는데 레치타티버 서양에서는 추임새 비슷한 역할을 하는 것이 뭘까요? 노래를 탁 그 어떤 아리아를 들었어. 주인공의 노래를 탁 들었어. 또는 뭐 여자 주인공 남자 주인공 또는 뭐 합창 노래를 들었어. 그럴 때 어떻게 반응하죠? 가만히 있나? 후! 이렇게 환호성도 쳐. 근데 뭐라고 얘기하죠? 뭐라고 해? 브라보. 근데 이 브라보에는 종류가 있다 했죠? 아까 뭐라 했어요? 남자 성악가가 했을 때는 브라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브라보. 한번 해볼까요? 브라보. 브라보 할 때는 근데 한 가지 더 예절이 있어. 그냥 너무 작게 하면 안 하니만 못해. 그거는 내가 노래했으니까 그냥 뭐 형식적으로 아마 그냥 반응을 보이는가 보다 이렇게 가수가 오해할 수 있어. 하려면은 성역을 다시 최대한 힘차게 해줘야 돼. 브라보! 이렇게 해줘야 돼. 그 다음에 여자 성악가 할 때 뭐라 그랬어? 뒤에 이게 어떻게 되냐면 브라보. 그 다음에 여자 성악가는 브라바. VA 뒤에 어미가 바뀝니다. VO, VA. 그 다음에 이거는 남자, 여자. 그 다음에 복수, 합창일 때, 여럿일 때는 뭐라고 했어요? 브라비, 복수로 바뀝니다. 한 번씩 따라 해볼까요? 브라보, 브라바, 브라비. 이렇게 반응을 보입니다. 요게 어디 우리는 판소리에서는 어떤 요소랑 비슷해요? 추임새. 이렇게 한 번씩 뭐 다 아는 사람도 있을 텐데 요 브라보 세 가지 종류에 대해서 아마 처음 들어본 사람도 있을 테고 그렇다는 거 기억해 두세요. 자, 이렇게 해서 판소리 구성요소를 간단히 한번 살펴봤습니다. 요거를 실제로 판소리에서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를 한번 영상을 통해서 볼 텐데 교과서 40페이지 보면은 돈과 쌀을 털어내는 대목, 판소리 흥보가 중에서 한 대목이 나옵니다. 그 만화 캐릭터 인물 얼굴 해갖고 뭐 딱 쪼개 놓으니 박수건 횡 요게 안일이 부분이죠. 그리고 얼씨구 지워 어이 이게 다 추임새고 그 뒤부터는 흥보가 좋아라고 흥보 괴짝을 그 타는 뒤 막 이렇게 돌아섰다 들으면 돌아섰다 돌아나고 돌아섰다 이거는 이제 노래가 되겠죠. 자, 지금 여러분들한테 보여줄 영상은 판소리를 좀 더 현대적으로 해석해 보여주고자 창극을 통해서 표현한 흥보가입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판소리와 창극에서 가장 큰 차이점 중에 하나는 이겁니다. 판소리는 혼자서 모든 배역을 다 노래하죠. 흥보가 다 흥보, 놀부, 부인, 흥보 부인, 또 흥보 아들, 자식들 주르륵 있죠. 그 수많은 역할이 많은데 많은 역할을 판소리에서 혼자 다 노래합니다. 창극에서는 역할이 나눠져 있다는 거. 자, 창극을 통해서 한번 봅시다. 창극 흥보가를 통해서 안일이는 어떻게 표현되고 있고 보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보겠습니다. 안일이 엄마, 덧없는 놈은 계란에도 뼈가 있다더니만은 어떤 덧없놈이 그냥 박수근 싹 긁어가 버리고 연치가 없은 게 남의 조상끼를 넣어 껍데기만 용기 붙여놨네요. 박수 긁어가는 놈보다고 박 붙여놓는 재주가 용기는 용파. 이거는 애드립이 있다. 관가에서 알고 보면 큰일 나. 영 내가 보려고 우리는 즐거운 게 한번 열어봅시다. 아니 요새 여자들 코인 그냥 넓지마 넓단 말이야. 그러면 또 열어볼까. 근데 뭐 여기 뭔 글씨가 써져있네요. 박뚜껑에. 아니 여기 괴뚜껑에 무슨 글씨 써져있어. 조선국 박흥보 씨 개가 아버지 땅이 개떡이란다. 그거는 나를 보고 요러보라는 거예요, 이놈아. 근데 왜 이렇게 떨리냐?
내가 손을 안으로 들이칩듯이 그렇지요. 나쁜 것이 들었으면 내가 그냥 손을 밖으로 들이칠 게 자네는 자식들을 또 하나 얻으면 되지. 너 밖에 아이고 열을 나갈 때 가서 떨리 야 이놈아 아이고 가시나 아이고 가시나 쌀이다. 길도 가자. 무게를 봅시다. 어제다. 울지 않는 취재 모공충이요. 이 돈은 어머니 거를 이것을 우리 안으로 들어가서 나가. 이거 뭐가 좋아라고 홍보가 좋아라고 개구짱 그거보라고 더러고 톡톡톡 찾았다더라고 돈 하나 가지고 던졌다더라고 돈가사리 하나 가지고 던졌다더라고 싸도더라고 하나 던졌다더라고 돈 하나 가지고 비워내고 비워내고 던졌다더라고 싸도더라고 하나 가지고 던졌다더라고 돈 하나 던졌다더라고 돈 하나 가지고 던졌다더라고 돈 하나 가득 쓰고 자, 이렇게 해서 창극 흥보가의 한 장면을 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으로 살펴볼 내용은 판소리는 언제 만들어졌느냐? 조선 후기에 만들어졌습니다. 조선 전기, 조선 후기와 전기로 나눌 수 있는데, 조선 전기 음악적 특징을 봤을 때 조선 전기는 귀족 중심, 궁중음악 중심의 음악이 많이 만들어지고 연주가 됐습니다. 근데 임진왜란을 거치면서 많은 연주가들이 이렇게 또 돌아가시게 됩니다. 전란을 통해서 안타깝게. 그러면서 궁중음악들이 이제 쇠퇴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밀란을 겪으면서 이렇게 좀 전쟁도 겪고 또 여러 가지 좀 전쟁을 또 어려움을 겪으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그 귀족 음악들이 사라지고 또 서민들의 또 음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판소리도 이렇게 또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판소리는 조선 후기에 만들어졌던 거. 만들어질 당시에는 12마당이었습니다. 12마당. 판소리 12곡이었다는 거죠. 총 12마당이었다가 신재효란 분에 의해서 다시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6마당으로. 여섯 곡이었다는 거죠. 그랬던 것이 현재 남아있는 거는 5마당이 남아있습니다. 5마당. 이 5마당이 무엇이냐? 춘향가, 흥보가, 심청가, 그 다음에 별주구전 알죠? 별주,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 수궁가, 그 다음에 삼국지. 여러분들 삼국지 알아요? 중국의 그 유비, 관우, 장비 그 3명의 어떤 의형제를 통해서 조조랑 또 나오고 여러 가지 또 전투 장면이 나오죠. 전쟁 장면. 그 중에서 적벽가라는 게 있습니다. 제갈 공명과 조조의 싸움, 적벽가. 적벽대전. 적벽대전을 소재로 해서 만든 판소리 적벽가. 그래서 춘향가, 흥보가, 심청가, 수궁가, 적벽가. 요 5 마당을 기억해 주세요. 춘향가. 다시 한번 합니다. 교과서 써주세요. 춘향, 흥보가, 흥부가 다 맞습니다. 심청가, 수궁가, 적벽가. 이렇게 5마당이 내려오고 있다는 거 기억해 주세요. 자, 다 적었어요?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조선 후기에 만들어져서 후기에 판소리 만들어졌다 했죠? 12마당이었던 것이 6마당으로 줄었고, 누가? 신재호라는 분에 의해서 정리가 됐다가 다시 현재는 5마당만 남아있다는 거. 그래서 5마당은 춘향가, 흥보가, 심청가, 수궁가, 적벽가 이렇게 5마당이 있다는 거
번씩 노래 한번 들어볼까요? 춘향가 잠깐 들어봤죠? 적벽가 한번 들어볼까? 판소리. 적벽강 불지르는 대목. 현덕이 공명을 지사하고 주용명 간신차로 번구를 내려서니 동남풍이 정일. 너무 오래 했네요. 여러분들 여기서 잠깐